자, 그러면 우리가 동시이행 항명권 위헌부당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과 여기 을 사이에 하나의 계약이 성립했다 합시다. 그래서 갑의 채무가 있고 을의 채무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갑이란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습 봐보세요. 을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한 모습 맞죠? 그러면 이때 이 을이 자신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요. 이 권리를 우리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이행 청구 시에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랬죠. 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할까?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채무 이행하지 않고 이행 청구 시에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을 합니다. 상대방이 저는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 채무 이행과 동시에 자신도 채무를 뭐하겠다? 이행하겠다 라고 지금 항변하는 권리죠. 이 권리라는 게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 채무 이행과 동시에 자신 또한 채무를 뭐하겠다? 항변하는 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서 읽으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이처럼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이행 청구 시에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를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해요. 그럼 왜 이처럼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이 권리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하느냐? 그러면 이 소리 아니에요. 이 말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면 상대방의 채무 이행과 동시에 자신 또한 채무를 뭐하겠다? 이행하겠다라고 항변하는 권리 아니에요. 맞죠? 이거 붙여 읽으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동시이행 항변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을이 이처럼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려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요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만들어 봅시다. 자, 쌍무계약을 아까 배웠죠. 쌍방이 대가저금의 채무를 부담한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쌍무계약은 달리 표현하면 give and take이에요. 즉 받기 위해 주는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방금 뭐라고 그랬죠? 받기 위해 주는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자, 여러분이 매수인이라고 합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왜 대금 지급하는지 아세요?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쌍무계약이 받기 위해 주는 계약이니까 받지 못한 상태라면 주는 걸 거절할 수 있는 게 공평하죠. 맞죠? 그래서 이런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요건으로서
요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발생된 채무로서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려면 이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발생된 채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쌍무계약이 받기 위해 주는 계약이니까. 받지 못한 상태라면 주는 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요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이행 항명권은 봐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동시이행 항명권은 봐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채무 이행하면 이와 동시에 자신도 채무 또한 이행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동시이행 항명권 또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아니에요. 맞죠? 동시이행 항명권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채무자예요. 여러분 채무자인데 여러분이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 목을 조르면서 채무 이행해 라고 강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 채무가 있어요. 요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돼요. 이행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이런 동시이행 항명권이 성립한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동시이행 항명권은 상대방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이것 또한. 그러면 상대방 채무 이행을 강제하려면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이행기도 도래하지 않는 자에게 강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항명권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건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매수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매수인 여러분께서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건 채무를 이행한다는 소리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재산권 넘겨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채무를 이행하고서 이행 청구한 건 맞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돈 주면 재산권 넘겨줄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전 또라이잖아. 좀 돈 주면서 재산권 넘겨달라고 했는데 돈 주면 재산권 준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동시이행 항명권은 상대방 채무를 이행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 채무를 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이행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셨어요?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성립한다? 동시이행 항명권이 성립하게 되니까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라면 자신 또한 채무를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이행 항명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할 때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이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동시이행 항명권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왜 이처럼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명권을 표현한 이유를 알겠죠? 상대방 채무를 이행하면 이 말은 결국에는 이 상대방 채무 이행과 동시에 자신 또한 채무를 이행하겠다라고 항변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명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개념만 잡고 넘어갈게요. 자,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위험 부담을 오면 요 위험 부담 오면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요 위험 부담을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냐면 일단은 용어가 위험 부담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용어가 이 위험 부담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위험 부담은요, 전제가 있어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위험 부담은 누구한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건 위험 부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일단 위험 부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채무자한테는 뭐는 없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위험 부담을 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란 자와 을이란 자가 갑의 소유 건물을 을이 얼마에 1억에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4월 1일 날 이날 성립을 했다 합시다. 자, 6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행기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지금 적법유효하게 성립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 효력으로서 매도인은 건물을 넘겨줄 채무를, 맞죠? 요 매수인은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는 채권을, 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요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요게 지금 매매계약 효력이라는 사실은 알았죠? 이게 매매계약 효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5월 1일 날 낭내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낭내에 의해서, 또는 5월 1일 날 제3자 방화에 의해서 요 건물이 멸실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언제 멸실했죠? 5월 1일 날. 그러면 이것은 원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맞죠? 그러면 이 모습은 봐보세요. 지금 후발적 불능인데 매도이든 매수이든 어느 누구도 잘못이 없죠. 어느 누구도 잘못 없죠. 그러면 양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모습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처럼 어느 누구도 기책 사유 없이, 그러면 어느 누구도 기책 사유가 없으니까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는 건 맞죠? 그러면 이처럼 양 당사의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이익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어요. 양 당사의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이익이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요 불이익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위험이라 불러요. 요 불이익을 뭐라 그래요? 위험. 그러면 이때 요 발생하는 이 불이익을 누구의 불이익으로 할 것이냐는 거야. 누구의 불이익으로 할 것이냐. 이 말은 결국에는 이 불이익을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럼 누구의 불이익으로 할 것이냐.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요 위험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 뜻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가 되죠? 위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위험이 뭔지는 아셨죠? 이처럼 채무자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이익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어요. 이 불이익을 뭐라 불러요? 위험이라 하는 거고, 이때 이 불이익을 누구의 불이익으로 할 것이냐.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요 위험을 누구의 부담을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요걸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처럼 채무자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이익이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불이익이 뭐가 있냐면 저기 건물이 불타버렸죠. 그러면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건물이 없어지니까 이 건물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 건물에 대가가 있잖아요. 요 대가를 받지 못할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부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위험요? 또 뭐가 있냐면 반대급부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반대급부위험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걸 대가위험이라고 합니다. 반대급부위험을 뭐라고 표현해요? 대가위험. 그러면 여기 급부위험이 있는데 요 급부위험은 항상 채권자가 부담해요.
급부위험은 항상 누가 부담해요? 그러면 급부위험의 경우에 누가 이걸 부담하느냐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급부위험은 항상 채권자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는 요 대가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험부담, 통상적으로 위험부담은 그래서 무슨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위험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급부가 뭔지, 요 반대급부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급부라는 것은 채무자의 이행행위를 급부라고 그래요. 채무자의 이행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급부. 그러면 여기서 누가 채권자인지 누가 채무자인지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불능이 있잖아요. 금전의 불능이란 건 없어요. 은행 가면 돈이 많아요. 은행 가면 돈이 많죠? 그러니까 금전의 불능이란 건 없어요. 그러면 금전의 불능은 없고 이 목적물의 불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문제는 이 목적물이 멸실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 아니에요. 그럼 목적물을 가지고 채권 채무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목적을 놓고 채권 채무를 보니까 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인은 뭐가 될까요? 채권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급부위험은 항상 채권자 부담은 알았죠. 급부라는 것은 채무자 이행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채무자는 이 금을 넘겨줘야 되는 건 맞죠? 요게 급부예요. 이게 급부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급부는 뭐예요? 요 돈 줘야 되는 게 반대급부가 되겠죠? 이제 급부가 뭔지 아셨어요? 채무자 이행행위를 뭐라 그래요? 급부라 그래요. 그러면 급부위험은 항상 채권자 부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급부가 이 금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급부위험이라는 것은 이 금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죠. 요 금을 받지 못할 불이익을 항상 누가 부담해요? 아니 건물이 불타버렸잖아요. 건물이 없는데 세상 채권자 금을 넘겨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이 금을 넘겨받지 못할 불이익을 항상 누가 부담해요? 그러면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이 채권자는 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줄 채무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건물 더 이상 달라고 한다 못 한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죠. 문제는 요 건물의 대가, 이게 금전 아니에요. 요걸 누가 부담하느냐 이 소리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그러면 자, 이 대가를 누가 부담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런 불능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물을 수 없는 사유, 양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이처럼 후발적 불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요 대가를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법은 상식이에요. 여러분이 매수인이라는 채권자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건물 넘겨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건물도 넘겨받지 못한 여러분이 지금 채권자한테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건물도 넘겨받지도 못했는데 이 건물을 대가를 취급하라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러면 이 채권자가 이 대가를 부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채권자 대가를 부담해다는 이 대금을 지급해라는 소리 아니에요? 건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건물도 받지 못했다라면 잘못도 없잖아요, 채권자에게. 그럼 이 대가를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채권자겠어요? 채무자겠어요?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양당 귀책 사유 없이 이처럼 후발적 분리됐다면 요 대가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부담해요? 그러면 채무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요 채무자 이 건물의 대가를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돈을 받는 권리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이 대금조다 채무 또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요 채권자인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결론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가정해 보십시다. 요 건물이 멸실했잖아요. 이게 왜 멸실했냐면 요 채권자가 불질러 버렸어요. 채권자가 불질러서 이 건물이 홀라당 불탔다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 채권자, 그러면 이것은 채권자
귀책 사유에서 지금 불능이 된 모습 아니에요? 맞죠? 요건 채권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채권자가 이 금을 불질르지 않았다면, 가정해봐요. 불질르지 않았다면, 분명히 요 채무자는 이 금의 대가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겠죠. 근데 채권자 불질러가지고 이 금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너 채무자한테는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부형은 항상 채권자 부담하는 거야. 채무자한테 잘못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 대가 위험이에요. 이건 채권자 불릴려 버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요 대가를 누가 부담하는 게 맞겠어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게 맞겠죠? 아,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채권자가 요 대가를 부담해 줘야 되겠죠? 채권자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 불질러 가지고 이게 멸실했다면 이제는 채권자 잘못했으니까 요 채권자가 요 금의 대가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부담해야 되니까 요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도 그대로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지어지는 건데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일단 위험부담이라는 걸 뭔지를 일단 몰라요. 이제 위험부담이 뭔지 아셨어요? 이처럼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누구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이익이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우리가 위험이라 부르는데 이때 이 불이익을 누구의 불이익을 할 것이냐, 이게 누가 이 위험을 부담할 거냐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위험은 급부위험이라는 게 있고 반대급부위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급위험은 달리 대가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급부란 건 채무자 이행행위를 급부라는데 요 급부위험은 항상 채권자 부담하는 거야. 목적물이 없어지니까 이 목적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항상 누가 부담해야 돼? 채권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잘못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대가 위험이에요. 이걸 누가 부담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채무자, 채권자 어느 누구도 잘못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채권자 처음에 어느 누구도 잘못 없죠. 그럼 이때는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을 때는 이때는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을 때는 요 대가를 누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이때는 채권자 부담하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걸 나눠서 보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누구한테도 잘못 없죠. 그럼 그때는 대가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잘못했잖아요. 어차피 채무자는 잘못 없는 거예요. 채권자는 잘못했죠. 채권자 잘못했죠. 그럼 잘못한 놈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요 대가 위험을 부담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채권자 부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나눠서 보면 쉽게 요 위험 부담 부분을 쉽게 누가 부담하는지 판단 내릴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말 하셨어요? 알겠냐고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 급부라는 게 있잖아요. 반대급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급부가 존재하고 반대급부라는 게 있으려면요, 이건 쌍무계약밖에 없잖아요. 편무계약은 일방만의 채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럼 반대급부라는 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편무계약에서는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위험 부담입니다. 마무리 짓게요. 자, 제3자를 이제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볼게요. 자,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왜 어려워할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설명을 들으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대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어떤 계약이냔 말이야. 요 계약이 계약 당사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계약이란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을이 있습니다. 갑의 소유 건물을 을이 1억에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은 요 건물을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지급하겠죠. 그러면 이 매수인은 요 대금을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이렇게 지급하겠죠. 값을 편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 쓰지 마세요. 매도인은 건물 누구한테 경영이죠?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대금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요 대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이고, 요 매수인이 건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의 당사자 아니에요. 요건 자신들을 위한 계약 맞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매도인이 이랬다고 합시다. 자, 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요 채무를 누구한테 부담하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부담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 매매 대금을 자신이 아닌 누구한테? 병이란 자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병이란 자가, 그러면 이 을하는 매수인은 누구에게? 병이란 자에게 대금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 얘가 요리 병한테 채무 부담하니까 병은 요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매매 대금 채권을 취득하는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요 매매 대금 채권이라는 것은 여기 매매 계약에서 발생된 권리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병이란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제3자 아닙니까? 그러면 제3자에게 이처럼 일정한 권리 취득 목적으로 지금 이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맞죠? 그럼 이처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일정한 권리 취득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계약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불러요. 다시 한번 제3자에게 일정한 권리 취득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있어요. 그 계약을 뭐라 불러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이 매도인을 이 경우라면 이 사례라면 요약자라 부르고 요 매수인을 낙약자라 부르는 거고 요 병이라는 제3자를 수익자라 불러요. 그러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제3자가 있는데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해 달라고 채무부담 약속을 요청하는 자가 있어요. 요구하는 자가 있어요. 반면에 제3자의 채무부담 약속을 수락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에서 이 갑이라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채무부담 약속을 요청하는 자 맞죠? 그러니까 요약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약자라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제3자에게 채무부담 하겠다라고 요 채무부담 약속을 수락하는 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낙약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는 수익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불러요? 수익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우리가 적이 내렸죠. 제3자에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일정한 권리 취득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요약자가 누구이며 낙약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죠.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해달라고 요청하는 자, 제3자의 채무담 약속을 요청하는 자, 그래서 요약자, 제3자에게 채무담하겠다라고 채무담 약속을 수락하는 자, 그래서 낙약자, 제3자는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수익자. 그러면 최소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공부하면서 요약자가 어떤 자고 낙약자가 어떤 자고 이런 것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약자가 왜 저자를 요약자라 부르고 왜 저자를 낙약자라 부르는지를 몰라. 그냥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고 가는 거야 그냥. 왜 요약자인지 왜 낙약자인지 알면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 봐보세요. 봐봐요. 요 채무를
그럼 제3자 계약 봐보세요. 요 채무를 누구에게 부담하느냐 문제 아니에요. 맞죠? 요 채무를 누구에게 부담하느냐 이 말 아니에요. 낙약자가. 그러면 낙약자가 채무자 아니에요. 맞죠? 요약자가 그러면 채권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법조문에는 요약자, 낙약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채권자, 채무자라고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낙약자. 채권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약자.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겠어요? 지금 요 채무를 당사자에게 부담하느냐, 제3자에 부담하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약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낙약자가 되는 거고 채권자가 요약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처럼 제3자에게 일정한 권리 취득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 참 생소하죠. 낯설잖아요. 맞죠? 한번 여러분 오늘 뭐 삐진 게 있어요. 뭐 대답들이 안 하시네. 제3자를 위한 계약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겠죠.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한번 봐봅시다. 엄마가 있어요. 엄마 들어보셨죠? 엄마가 누군지 모르세요? 엄마 있죠? 자, 이 엄마가 말이에요. 여기 보험회사가 있어요. 엄마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 가입한 거예요. 그럼 이때 보험 계약하면서 엄마가 이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을 했어요. 누굴 지정을 했냐면 자식을 수익자로 지정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엄마와 보험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당사자 맞죠? 그러면 이 자식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잖아요. 그럼 이 자식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청구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이 엄마와 보험회사 이루어진 이 보험계약 봐보세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일정한 권리 취득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맞죠?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엄마가 보험금을 누구한테? 내 새끼한테 주세요라고 요청했죠. 요청했으니 엄마가 요약자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보험회사는 수락했겠죠. 그러니까 낙약자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이때 자식들이 뭐가 될까요? 수익자가 돼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귀대개에서 이런 보험 가입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다 있죠. 그럼 본인들이 이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어렵다고 얘기하니 이게 요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대체 어떤 계약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해 못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엄마들이 보험 계약을 했잖아요. 이때 엄마들이 보험 수익자를 자식을 지정했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받을 텐데 이 자식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이 보험계약 봐보세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일정 권리 취득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맞죠? 맞잖아요.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불러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이 엄마가 내 자식에게 보험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건 맞죠? 그럼 엄마가 뭐예요? 제3자에게 채무담 약속을 요청하는 자니까 요약자가 될 것이고 보험회사는 수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약자가 될 것이고 이때 자녀분들이 제3자니까 수익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요게 제3자를 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이런 거예요. 매매 대금을 자신이 아닌 제3자 병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요 매수인이 좋다라고 수락을 했어요. 그러면 요 병이라는 제3자가 요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매 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분명히 갑과 을사 이루어졌지만 제3자에게 매매 대금 채권 일정 권리 취득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가 그 개념이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시겠냐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오늘 이후로 그러면 이제 제3자는 계약이 개념이 어려운 얘기 아니라는 거 알았죠? 요약자가 누구고 낙약자가 누군지도 알았잖아요. 왜 제3자를 수익자가 부른지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요.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요.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해요. 그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요건이 뭐냐면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요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를 좀 봐주세요. 두 번째 요건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요약자와 낙약자가 당사자 아니에요. 이들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제3자에게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취득시키겠다는 약정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취득시키겠다는 약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약정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정이에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죠. 그럼 이처럼 제3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취득시켰다는 이 약정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제3자 약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3자 약관이란 말이 제3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취득시켰다는 이 약정을 뭐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제3자 약관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성립하죠. 두 개 요건 갖추면 성립하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약자, 낙약자 두 사람만 있어도 성립하잖아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제3자 약관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약자, 낙약자 두 사람만 있어도 계약 성립해야 하네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제3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 여러분, 이런 엄마를 보신 적 있는 거 모르겠어요. 이런 엄마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엄마인지 아셨죠? 그러면 얘가 태아죠. 태아잖아요. 아직 출생 전이잖아요. 현존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요 태아를 위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얘를 안 낳아서 모르는 거구나. 낳으면 알아, 이게 장가 가봐,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가를 가봐야 돼. 자, 가도 후에, 남자들 그런 얘기 합니다. 장가를 가도 후에, 안 가도 후에 그럽니다. 그럼 이왕 해보고 후회한 게 더 낫겠죠. 둘 다 후회할 바예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더 억울한 거예요. 아니, 안 가도 후회고, 가도 후회라면, 뭔가 가보고 나서 후회한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해보기라도 했으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 태아를 위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잖아요. 왜 이제 이게 가능한지 알겠어요? 왜 가능한지 알겠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하려면 요약자, 낙약자 두 사람만 있어도 요 계약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는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거나 현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도 제3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엄마를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엄마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엄마 보신 적 있죠? 자, 이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은 이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행복하다고. 얘 보시니까 등 따시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농담할 때는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 아주 모든 움직임이 멈춰요. 그러면서 쫙 보고 있는데요. 수업만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따로따로 놀라고 그래요. 수업할 때는 전부 다 이상한 행동들 하고, 농담할 때는 아주 진지하게 보이고, 좀 반대로 좀 하면 안 될까 싶더라고. 이제 왜 우리 총각들 왜 이런 엄마가 가장 행복한지 알겠죠? 등 따시고 배부른 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사람이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걸 느껴보려면 최소한 자식이 2명이 있어야만 이걸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자식이 2명이 있어야 느껴볼 수 있는. 그래서 자식은 2명 이상 낳아야 돼. 그래야 느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그리고 요약자, 낙자가 어떤 자인지, 이게 정의가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마무리 짓지 뭐. 자, 그럼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했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이 계약에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매도인은 이 금을 넘겨줄 채무를 부담하게 되죠. 이해됩니까? 요 매수는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이렇게 약정을 했다 합시다. 4월 1일 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4월 20날 이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5월 10일 날 이날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4월 20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4월 20날 중도금 지급 채무가 있는 건 맞죠? 있는데 이날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매수인이 지금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건 맞죠? 맞죠? 근데 이 계약이 유효하게서는 매매 계약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 계약에 구속받으니까 금을 넘길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필요도 있어, 없어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필요도 있죠. 그러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 계약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때 유효하게 성립한 이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해제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러면 경우에 해제란 건 뭐냐면 얘처럼 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채무인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런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건 맞죠? 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뭐라고요? 해제. 그래서 해제청을 이렇게 내립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킨 제도를 뭐란다? 해제. 다시 한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킨 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해제. 아, 이게 해제가 그거구나. 그러면 바로 이 해제를 통해서 이 계약의 구속관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둘 사이에 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되돌려버린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되돌리니까 요 금을 넘기죠. 채무 또한 없어져 버리겠죠. 이해됩니까? 해제를 통해서 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되돌려 버렸으니까 계약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구속이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을 넘길 채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해제 개념 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해제나 해지라는 이런 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계속 구속을 받고 있으니까 채무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때로는 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없애야 될, 계약 관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요게 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걸 뭐란다?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장래향해서 소멸시킨 걸 해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만 좀 잡고 넘어갈게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갑이 있어요. 여기 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둘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어요. 자, 이 계약이 어떻게 성립한 가만히 보니까 요 일방입니다. 요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뭐 해주기로?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요 상대방 있잖아요. 요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성립한 계약이죠. 그죠? 요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매매계약이라고 불러요. 요게 매매계약이에요.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고 그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 계약을 뭐라고 해요? 매매계약. 그러면 이 모습 봐보세요. 그러면 요 갑이란 자는 봐봐요.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파는 거죠. 돈 받고 팔아서 재산권 이전해 주는 거죠. 재산권 이전을 뭐라고 하죠? 양도. 그래서 이자를 매도인. 그러면 이 을한자는 대금 주고 재산권을 넘겨받는 사람이죠. 양수인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살 매자를 쓰고 사서 재산권을 넘겨받는다 그래서 매수인. 오케이? 그러면 자 봐요. 요 재산권이 매매 대상이죠. 재산권이 매매 대상이죠. 맞잖아요. 그럼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OX. 아주 이렇게 막상 시험지면 딱 깔리면 전부 다 황당한 표정들을 지어요. 지상권은 재산권 맞죠?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권이 매매 대상 맞잖아요. 그럼 맞는 질문 아니에요. 중요시험 25회 출제했던 시험 질문이에요. 전부 다 뻥 쳤던 질문이에요. 뻥 쳤던 질문이에요. 다들. 왜 그럼 이게 뻥 칠까? 매매 계약이 정확하게 무슨 계약인지를 몰라. 어떻게 성립한 계약인지를 몰라.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성립한 계약이 매매 계약인데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매매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재산권. 그러면 채권이 매매 대상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채권 매매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주식이 왜 없어? 주식 재산권 아니에요? 주식 재산권 아니에요? 맞죠? 재산권이 매매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매매 대상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죠. 요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거든요. 대금 반드시 뭐라고요? 금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그래서 매매를 그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돈 주고 사는 거라고 이해하라고 한 거예요. 만약이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금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매매가 아니에요. 뭔데요? 교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매매가 아니에요. 그 뭐가 돼버려? 교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면 이건 교환입니다. 반드시 매매를 하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왜?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매매 계약이 어떤 게 아닌지 아셨어요?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 계약이 매매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 자가 매도인이라고 표현한다면 대금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자를 뭐라 그래요? 매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갑과 사이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이 계약이 어떻게 성립한가 봤더니 일방은 이 목적물을 사용, 수입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왜 이 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부르냐? 자, 결국 갑이라는 사람은 임료를 받고 뭐 받고요? 임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물건. 그러면 임료를 받고 빌려주죠. 임대 아니에요. 을은 임료 주고 빌리는 거죠. 임차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 임차를 합하니까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갑이라는 자는 임료를 받고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이 자를 임대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 을은 임료를 주고 빌리는 사람 맞죠? 뭐라고 그래요?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임대차 계약 자체가 어떻게 성립한다고 그랬죠? 일방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계약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임대 계약이라는 게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차임 지급이 없는 이 임대차라는 게 성립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요 차임 지급은 임대차 성립 요소라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자체가 어떻게 성립해요? 일방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차임 지급이 없이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임 지급은 임대차 성립 요소다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임대차 계약이었구나. 그 밑에 차임 있잖아요. 요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옛날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뽕 따라가서 영화 보잖아요. 그런 영화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김씨, 자네 아랫방 비었는가? 비었네. 어이, 그러면 내가 달달이 보리 한 말 주고 자네 아랫방 였으면 어쩌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소 그러더라고. 그럼 보리 한 마리 뭔데요? 차임이거든. 보리 한 마리 차임이거든. 그러니까 차임은 꼭 금전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처럼 쌀과 보리 같은 이런 물건으로도 차임을 지급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영화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차임 지급이 없죠. 차임 지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 의리한 자는 차임 지급하지 않고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 물건 다시 돌려줄 거 아니에요. 사용 쓰다가 그래서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차임 지급이 없으면 이건 사용대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냐고요? 자, 이게 이임대차 계약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느껴보세요. 아무데나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갑이라는 임대인이 요 갑이라는 임대인이 봐보세요. 요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받는 대가로서 요 물건 사용수익을 허락한 거 아닐까요? 맞죠? 그러면 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면 분명히 요 임대차라는 건 임대인이 임차인 차임을 받는 걸 조건으로 사용수익을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요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계약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했는데 연체한 차임 지급 합계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는 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이 말은 요 임대차 계약을 없애버릴 수 소멸시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 의미가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상권에서도 이랬잖아요. 지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결국은 이 의미는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로부터 지로를 받는 대가로서 토지 사용을 허락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상권자 지로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면 토지 사용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지상권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자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지상권을 없앨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똑같은 논리 구조. 근데 이상하게 임대차 오면 이익이 차임액이라는 표현을 하죠. 지상권은 2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임대차 목적물은 건물도 있고 동산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은 차임 지급 시기는 월 단위로 지급하잖아요. 아니 월 단위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토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연 단위로 지급해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건물은 월 단위라면 토지는 일반적으로 연 단위로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월 단위라고 볼게요. 그러면 한 달이 차임 지급 시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1년, 2년, 3년, 4년, 아니, 토지는 1년, 2년, 3년, 4년 연단으로 지급한다면 1년, 2년, 3년, 4년이 차임 지급 시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익이란 건 뭐냐면 월 단위로 지급한다면 2달분. 몇 달분? 만약 이게 2년이라면 1년 한 번씩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 2년분이 이익이가 되는 거예요. 차임 지급 시기란 소리예요. 그래서 월 단위라면 2달분 차임이 연체하면 요 계약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제 설명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립한 계약이 매매 계약이며 어떻게 성립한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지도 알았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장차 1월 달부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1월 달부터 이제 기본서라는 건 나오잖아요. 이제 기본서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여러분이 11월, 12월 입문 강의 때 책을 읽어달라고 그랬었죠.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읽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했어요. 책 읽지 말고 동영상 한 번 더 들으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귀가 열리잖아요. 그럼 입이 트이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입이 트입니다. 우리가 농화자들 있잖아요. 청각장애인들. 왜 그분들이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열리면요. 입이 트여요. 입이 트이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집 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놈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가 3년 동안 어디에 살다 왔냐면 서당 가서 3년을 살고 왔어요. 3년 만에 우리 집 개가 다시 돌아오더니 뭐라냐면 집에 와가지고 왈왈왈 하는 게 아니고 하늘천까지 열고 있어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요 듣는 것도 남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귀가 들어야 돼요, 귀로. 그래서 많이 들어서, 반복해서 들어서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입이 튀어요. 그러면 눈이 보여요.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들어주세요. 한 번 더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민법의 총각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또 심신을 또 다지는 시간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1주부터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7번 걸쳐서 했던 거. 그걸 한 번 더 들어준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2번 들어주면 더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요.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 들으면 좋겠죠. 천만의 말씀. 민법만 들으세요. 다른 과목 내둬버리고 민법 한 과목만 들으세요. 다른 거 그냥 수업 듣고 말고, 수업 듣고 그 시간만 뭐 대충 뭐 알고 그냥 넘어가고 뭐 기억 안 나면 내둬버리고 신경도 쓰지 마시고 민법만 들어주세요. 아셨어요? 민법만 들어달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다른 과목과 달리 민법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다른 과목은 단기간에도 할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민법은 단기간 내에 거의 불가능해요.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민법에다 다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만이라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내지 2번 정도를 다시 한 번만 들어주고 여러분들 수업을 임한다면, 1월달 수업을 임한다면 아마 처음에 지금 우리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들리는 소리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들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처음 자고 수업할 때는 제가 뭐라 떠들지만 여러분 귀에 실은 들린 것 같지만 들리지 않거든요. 스쳐 지나간 거예요. 스쳐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잠시 여러분 귀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한두 번만 반복해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네. 자, 2018년도 1월 3일 그날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하고요. 오늘 이만 수업을 마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